이게 정말 박진석 회장의 인감도장이 맞습니까?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침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 끈을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직접 금고에서, 아니 남편이 직접 준 거예요. 확실해요. 고성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아니, 그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간절한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이 도장만 있으면, 이 작은 나무 조각 하나만 있으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도, 압구정의 아파트도,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말입니다. 법무사는 서류와 인감도장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고성희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의 한 지점을 볼펜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근저당권자 이름이 박진석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건물의 멋대로 근저당을 걸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장으로 그걸 풀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할수록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류를 고성희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십시오. 고성희는 법무사가 가리키는 숫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낯선 숫자였습니다. 박진석의 생일은 외우고 있었지만 뒷자리가 달랐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박진석이고 생년월일만 같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모님이 가져오신 이 인감도장은 진짜 박진석 회장님의 것이 맞을지 몰라도 지금 이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한 권리자는 우 도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반격할 모든 루트를 원천 봉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인터뷰 때도 동명이인 해프닝으로 빠져나가더니 이번에는 아예 재산 관계마저 동명이인을 이용해 꼬아놓았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인간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고성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의 서재.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박진석이 화장실에 간 그 짧은 틈을 타 금고를 열었을 때의 희열, 인감도장을 손에 쥐었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이 이제는 끔찍한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진석은 화장실에서 나오며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금고에 있는 도장을 가져가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성희가 도둑질을 하도록 방관했던 것입니다.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고성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거리가 오늘따라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성희 씨 되십니까? 경찰서 경제팀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진석 씨 측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그리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입니다. 지금 바로 서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절도라니요. 내 집에서 내 남편 물건을 가져온 게 무슨 절도예요? 고성희는 악을 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시고 별거 상태 아니십니까? 그리고 가져가신 인감 도장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말소를 시도하신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CCTV 증거도 확보된 상태고요. 긴급 체포되기 전에 자진 출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백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감 도장은 이제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 자신을 감옥으로 끌고 들어갈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고성희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도시의 소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6년. 인생의 황금기를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서늘했습니다. 형사는 고성희 앞에 놓인 인감 도장을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요. 나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요. 동명이인을 내세워서 내 건물을 가로챈 거라고요. 고성희는 책상을 내리치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민사소송에서 다투실 문제고요. 지금은 형사사건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 박진석 씨의 자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도장을 가져나오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허락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과하러 갔다고요. 사과하러 가셔서 도장을 훔쳐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법무사에게 가서 근저당 말소를 시도하셨고요. 이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진석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고성희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빠르게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고 나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화면 속의 자신을 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진석은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그녀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치장에 갇힌 그날 밤 고성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고 딱딱한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잠들던 자신이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변호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김 변호사였습니다. 고성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임했던, 성공 보수를 약속했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좀 꺼내주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도주 우려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고성희가 수화기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 씨, 죄송하지만 사임해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했잖아요. 이기면 20% 주기로 했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슈조이 그룹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성희 씨가 과거에 친딸을 버리고 사망 신고까지 했다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을 찾아서 간 이식을 강요했다는 녹취록까지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옛날 일이라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도덕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이런 과거 행적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친족을 대상으로 한범죄 이력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양형에 치명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승산이 없습니다. 저도 제 평판이 걸린 문제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돈 더 드릴게요. 내가 나가면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지금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으시잖아요.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사람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박진석이 설계한 지옥이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은 고성희를 단죄하기 위한 무대 같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질릴 치고 앉아 고성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검사는 고성희를 희대의 악녀로 몰아세웠습니다. 피고인은 26년간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갓 낳은 딸을 버리고 사망 신고를 했으며 훗날 자신이 살기 위해 그 딸을 찾아가 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인감 도장을 훔치고 문서를 위조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친딸을 버렸대? 간 이식까지 받았다고. 진짜 독하다. 비난의 화살들이 고성희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국선 변호인의 형식적인 변론만을 들으며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고성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26년을 보상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끝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선고합니다. 피고인 고성희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고성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고성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기 직전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슬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차마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이름 대신 2805번이라는 번호로 불렸습니다. 화장품 냄새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실크 잠옷 대신 거친 수위가 살에 닿았습니다. 고성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박진석이 비웃는 꿈, 지은호가 수술대 위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꿈, 한우진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면회실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진석 씨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왜 조롱하러 온 것인가?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박진석은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고성희를 보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투입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내가 왜 찍어야 해?
절대 안 찍어. 나갈 때까지 버틸 거야. 고성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버텨봤자지. 어차피 유책 배우자는 너야. 형사 판결까지 났으니 이혼은 시간 문제고. 재판으로 가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나한테 손해배상해야 할걸. 지금 찍으면 내가 자비 베풀어서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지. 자비. 당신 입에서 자비라는 말이 나와?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동명이인 데려다가 나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함정? 너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걸려들 일도 없었어. 주제를 알았어야지. 너가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어? 박진석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아내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액세서리 혹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26년의 세월은 허상이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없는 거래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쥐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좋아. 찍어줄게. 대신 영나랑 우진이는 건드리지 마. 걔들이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 내 핏줄들이니까 너가 알아서 했어야지. 아, 영나는 제 발로 나갔고 우진이는 미국 간다더라. 너 같은 엄마 둔 덕에 걔들 인생도 꼬인 거지. 박진석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떠나고 난 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만든 결말이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남은 것은 더 깊은 나락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수감 생활은 고성이의 도끼를 서서히 빼놓았습니다. 더 이상 꾸밀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맨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늙고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주름과 흰머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작업장에서 인형 눈을 붙이며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돈, 명예,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영나였습니다. 엄마, 나야 영나.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 들었어. 처음엔 가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 엄마가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복잡했어. 나 웹툰 작가로 데뷔했어. 지완 오빠랑 같이 작업하는데 반응이 좋아. 아빠는 반대했지만 이제 상관없어. 내 인생이니까. 엄마,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억울해? 아니면 화나? 나는 엄마가 거기서만큼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누구랑 싸우지도 말고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엄마 자신으로 지내. 우진 오빠가 미국 가기 전에 그러더라. 엄마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해보려고 한다고. 나도 그래. 엄마가 했던 짓들 다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한번 갈게. 영나 올림. 고성이는 편지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편지에서는 원망보다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통제하고 억압했던 딸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영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고성이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애 첫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출소 날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2월의 찬바람이 코끝을 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택시비라도 남겨뒀어야 했는데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저만 치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박영나였습니다.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나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추워 죽는 줄 알았네. 박영나가 다가와 고성이의 얇은 코트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가 여길 왜 나 같은 거 보러 오지 말지. 엄마니까 왔지. 깔 데 없잖아. 가자, 밥 먹으러. 박영란은 고성희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6년 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였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촌스럽게 왜 길에서 울고 그래. 고마워서, 그냥 너무 고마워서. 두 사람은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고성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딸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당분간 지낼 방 구해놨어. 보증금은 내가 냈으니까 월세는 엄마가 벌어서 내. 알바라도 하든 뭘 하든. 그래, 그럴게. 무슨 일이든 할게. 그리고 이건. 박영나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우진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밝게 웃고 있는 우진의 모습. 고성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진 오빠가 엄마 건강하냐고 안부 전해달래. 나중에 한국 오면 보러 온다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고성희는 사진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 입히고 찢어 놓았었지만 다시 꿰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고성희는 박영나가 구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 집의 드레스룸만도 못한 크기였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아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창가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은 갔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졌고 욕망의 불꽃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고성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인력사무소에 나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든 청소든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땀으로 번 돈으로 떳떳하게 밥을 먹고 딸에게 월세를 갚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속죄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고성희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기다리며 고성희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비로소 진짜인 그녀의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고성희의 인생은 박진석의 치밀한 함정과 그녀 자신의 과거 업보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딸 영나의 손을 잡으며 평범하지만 진실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고성희의 모습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